2025년 봄, 일본 최고의 경제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내부 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은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추락이 아닌 일본이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최고의 경제학자가 양심을 걸고 작성한 이 한 문장은 곧 도쿄 금융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US News and World Report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위, 일본은 8위를 기록하며 70년 만에 동아시아 강국의 서열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는 일본 재계의 필사적인 시도 속에서 한 학자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 30년 경력의 일본 최고 경제학자가 자신의 경력을 걸고 밝힌 충격적인 고백. 이 진실이 어떻게 일본 경제계를 격동시켰는지 그 뜨거운 이야기를 이제부터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쿄 아시아전략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시하라 케니치입니다. 올해 60세인 저는 평생을 일본 경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연구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연구실에서 다음 분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에는 벚꽃이 평화롭게 흩날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수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가 보여주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때문에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달된 소식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시하라 선생님, 보셨습니까?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발표 말입니다. 연구소 조교인 유키 씨가 다급하게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정중하고 차분한 성격의 유키 씨가 이렇게 급히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렇게 급하게. 저는 분기 보고서 마감이 임박하여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방금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8위이고 한국이 6위입니다. 유키 씨의 말에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70년간 일본은 아시아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고 한국은 늘 우리를 추격하는 위치였기에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키 군, 유머 감각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지만 지금은 농담할 시간이 아니야. 보고서 마감이 내일이라고.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일본의 수출 감소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키 씨는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2025년 세계 국가 순위라는 제목과 함께 순위표가 있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그리고 6위 대한민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2계단이나 낮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경제학자로 일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계 방법론에 오류나 편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태블릿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순위 산정 방식은 경제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군사력, 국제 동맹 관계, 리더십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놀랍게도 경제 영향력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섰으나 군사력과 국제 동맹 관계, 그리고 특히 미래 성장 잠재력 부문에서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지른 것이 전체 순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특히 방산 수출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또한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 유키군, 이건 말고 다른 지표도 찾아봐. 글로벌 파이어파워 같은 군사력 평가기관의 최신 순위도. 저는 단일 기관의 평가가 편향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평가기관의 순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유키 씨는 곧바로 더 충격적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선생님, 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에서도 한국이 5위, 일본은 7위입니다. 제 머리는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군사력 증강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군사력에서 한국에 뒤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일본의 방위비는 한국의 거의 2배야. 해상자위대는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력하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군사력이 특히 육군과 방산 수출 부문에서 급성장했다는 분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어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여러 국가로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무기 상당수는 미국 수입품이었고 자체 개발 무기 수출은 헌법적 제약으로 거의 없었지만 한국은 자체 개발 무기를 세계 시장에 활발히 수출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국가 경쟁력 평가에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도쿄봄 하늘은 맑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선생님, 야마모토 소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30분 후 대회의실에서요. 유키 씨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미 연구소 전체가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는 연구원들이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런 긴급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정말 중요한 경제 이슈가 있을 때만 소집되었습니다. 마지막 긴급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되었을 정도입니다. 야마모토 소장은 70대 중반의 엄격한 성격의 경제학자로 재무성 출신이었는데 그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된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국가 순위에 대해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평가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열등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문제는 이 보고서가 전 세계 투자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저 역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한국보다 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주요 언론사와 고객사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야마모토 소장은 잠시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시하라 수석 연구원, 당신이 이 태스크포스의 책임자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2개월 내에 일본의 건재함과 한국 경제의 거품을 증명하는 특별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우리의 신뢰성과 고객들의 믿음이 달린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임명이었지만 30년 넘게 일본 경제만 연구해온 제가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순위 발표에 반박하고 싶은 저의 자존심도 작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마모토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시하라 선생에게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인력, 자료, 예산, 무엇이든 요청하십시오. 이 보고서는 단순한 학술 자료가 아닙니다. 일본의 국가적 위상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동료들의 기대와 걱정이 담긴 눈빛, 즉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에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을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일본의 위상 재확인 프로젝트 감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평가 방법론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경제 영향력 25%, 정치적 영향력 20%, 군사력 20%, 국제 동맹 관계 15%, 리더십 10%,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 10%를 기준으로 각국을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영향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군사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에서 크게 뒤처진 것이 순위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라 이건 너무 주관적인 지표 아닌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런 주관적인 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30년 넘게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 한계가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일본의 강점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도요타, 소니, 닌텐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의 압박 속에서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은 학자로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구실에는 US 뉴스 순위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묻는 언론사와 고객사의 수십 개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메일을 닫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전 중 5명의 젊은 연구원과 3명의 데이터 분석가로 팀이 구성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객관적인 연구와 조직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우월성을 증명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기초자산과 기술력, 글로벌 영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라고 연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팀원들은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기에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일본의 해외 순자산, 노벨상 수상자 수, 그리고 핵심 소재 부품 기술력 데이터를 수집합시다. 한국과의 비교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비교도 함께 진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연구원 노무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의 최근 성과, 특히 방산산업과 문화 콘텐츠 분야의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까요? 저는 물론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다루겠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를 분석하고 일본이 가진 장기적인 강점과 비교 평가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첫 주 연구는 순조로웠고 수집된 데이터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의 해외 순자산은 세계 1위로 한국의 6배가 넘었고 노벨상 수상자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도 여전히 일본이 앞섰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역시 기초는 일본이 튼튼하군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노벨상이나 해외 순자산이 과거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일 뿐 현재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 예상치 못한 데이터들이 특히 미래 성장성 지표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후지이가 들고 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시하라 선생님, 세계 방산 수출 순위 데이터를 확인해서 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후지이 연구원은 국방 분야 전문 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5년간 방산 수출이 20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FA5식 경공격기 등의 수출이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급증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료 출처는 스톡홀 국제평화연구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컨스프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었고 특히 폴란드와의 계약은 총 230억 달러 규모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직접 자료를 검토했고 한국이 2025년에는 세계 유위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음을 확인했습니다. K2 전차는 폴란드, 터키, 노르웨이 등에서 독일의 러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의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K1 자주포는 이미 8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산 장비의 성능이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러파드 A7과 비교 테스트에서 기동성과 화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K9 자주포는 30초 이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신속한 사격 및 이동 능력으로 전술적 우위를 제공한다는 폴란드 국방부의 평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결과군. 일본이 수출할 수는 없는 분야에서 한국이 이렇게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호주의 방산 계약에서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 제안한 잠수함이 한국의 현대 중공업에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70억 달러로 일본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호주는 Five Eyes, Five Eyes의 일원으로 미국 등과 정보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한국의 방산 장비를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연구원 사이토의 질문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제가 증명하려던 방향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 즉 해외 순자산, 노벨상 수상자, 기초 과학 연구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자. 방산 수출 같은 것은 일본이 헌법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하지만 국가 경쟁력이 단순히 과거의 성과나 현재의 자산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생각에 설득력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서 홀로 남아 한국의 성공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더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구조적인 요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전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기에도 R&D와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여 불황 이후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오히려 해외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며 시장 다변화와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 특히 방산,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특히 기업의 R&D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저는 일본과의 차이점을 생각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버블 붕괴 이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보수적인 경영을 해왔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과 정부는 컨센서스, 합의타를 중시하여 의사결정이 느린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결정과 실행이 빨랐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되 일본에 유리한 해석을 덧붙인 첫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의 기초 자산과 기술력, 브랜드 가치 등을 강조하고 한국의 성공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야마모토 소장은 저를 집무실로 불렀고 그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시하라 선생, 이게 뭡니까? 이런 보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우월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니 경제 성장 가능성이니 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소장은 완전히 편향된 보고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며 후원자들의 불쾌감을 언급했습니다. 아시아전략연구소가 재벌과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에 정치적 압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심각한 저출산 문제 같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일본의 기초 자산과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점을 강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달 후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기에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일본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양심을 버리기도 30년 넘게 몸담았던 연구소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하버드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인 브라운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학자이자 동아시아 문제의 권위자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와 야마모토 소장의 요구사항을 브라운에게 공유했습니다. 브라운은 자료를 검토한 후 케니치, 자네가 간과하는 게 있네. 한국의 저력은 재무제표에 있지 않아. IMF를 금모으기로 극복하고 반도체 불황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그들의 위기 대응 DNA에 있다네. 그걸 자네 보고서에 담을 수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기 대응 DNA라는 관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확대했으며 코로나19 때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외부의 침략과 위협에 시달려왔기에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단결하는 능력이 DNA에 새겨진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브라운 교수는 국가 경쟁력은 현재의 GDP나 자산이 아닌 미래를 향한 투자와 혁신 능력, 그리고 사회의 역동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적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 비율이 일본보다 높았고 미래산업 특허 출원 건수도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와 젊은 세대의 기업가 정신도 더 강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의 또 다른 강점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꼽았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이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주도했던 자리를 한국에 내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지표에만 집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렇다면 자네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조직의 요구에 따르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있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더 이상 양심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소와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연구 방향을 확장하여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영향력,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결정,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속도, 경쟁력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방산 산업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경쟁력을 보여주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수년이 걸리는 납품을 몇 개월 만에 완료했으며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입국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폴란드는 신속한 군비 증강을 결정했고 한국만이 긴급한 요구에 맞춰 신속한 납품을 약속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 만에 첫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했고 이는 폴란드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기 2023년에도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여 2025년 시장 회복과 함께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가시킨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K-팝 그룹 BTS, 블랙핑크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같은 K컬처 콘텐츠의 영향력은 한국 제품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1990년대 저품질 이미지였던 현대가 2000년대 들어 과감한 품질 혁신과 디자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톱 하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때 오히려 미국과 유럽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일관된 지원 전략을 제시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주간의 추가 연구 끝에 저는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야마모토 소장의 요구에 맞춘 공식 보고서, 일본의 강점 부각, 한국의 약점 강조, 다른 하나는 제 양심에 따른 이면 보고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해외 순자산 세계 1위, 한국의 6배 이상, 노벨상 수상자 수 아시아 압도적 1위, 글로벌 브랜드 가치 토요타, 소니 등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약점으로는 GDP 대비 OECD 최고 수준인 가계 부채 패소시 4%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부각시켰으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방산 수출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유리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한국의 강점은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편향된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이면 보고서 Confidential Report는 한국의 위기 대응 DNA,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전략, 문화적 영향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강점으로 위기 대응 DNA, 미래 산업 선도적 위치 확보를 가능하게 한 과감한 투자,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비용 효율성 및 신속한 납품을 통한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일본의 약점으로는 보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 컨센서스를 중시하는 느린 의사결정 구조, 과거 성공 모델에 안주하는 경향, 그리고 한국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도 포함했습니다. 과거 성공 모델 탈피, 과감한 투자와 혁신 추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한국과의 건설적인 경쟁과 협력 추구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면 보고서는 일본이 마주해야 할 진실은 한국의 추락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추월당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그 자체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소장은 제가 제출한 공식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후 이것도 약해. 더 자극적으로 한국이 곧 무너질 것처럼 쓰란 말이야. 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편향된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과장된 내용을 원하는 소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소장은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라며 한국에 졌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나 K컬처 같은 내용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곤 했습니다. 저는 결국 타협을 선택하여 공식 보고서는 소장의 요구대로 더 자극적으로 수정하되 완전한 거짓말은 피하고
통계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이면 보고서를 완성하며 제 진정한 분석과 견해대를 담았습니다. 수정된 공식 보고서는 야마모토 소장의 요구를 충족시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아시아 경제 전망 포럼이 열렸습니다. 야마모토 소장은 제가 작성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한국 경제의 최근 성과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한국은 심각한 가계 부채와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이 제약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에 한 미국인 경제학자가 한국의 방산산업, 문화 콘텐츠 성공, 그리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이 누락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야마모토 소장은 이에 대해 그런 분야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저는 소장이 발표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질문자들이 지적한 내용은 제가 이면 보고서에서 깊이 있게 다룬 내용들이었습니다. 컨퍼런스 후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저는 거짓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TV 뉴스를 통해 야마모토 소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뒤에 불안감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력과 명성을 걸고 거짓된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에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소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으며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기에 사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밤새 작성했던 진실의 이면 보고서를 가장 신뢰하는 젊은 후배 연구원 다크치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공식 보고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작성한 보고서지. 네가 읽어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젊은 연구원들에게도 공유해줘. 다크치는 의아해했지만 보고서를 받아들였고 저는 30년 넘게 몸담았던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떠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크치에게 건넸던 이면 보고서가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발표되지 않은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구소 내에서만 공유되었지만 점차 도쿄대학, 와세다 대학 등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에게까지 퍼졌고 일부 진보 성향의 경제 저널리스트들도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젊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뜨거운 파장을 일으켰는데 특히 일본이 마주해야 할 진실은 한국의 추락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추월당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그 자체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젊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보고서가 이시하라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 소장은 보고서를 유포한 사람을 색출하려 했지만 이미 연구소 밖으로 퍼져나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점차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일부 경제 잡지는 이를 인용하며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영자들과 스타트업 농업 창업자들은 이 보고서의 분석에 공감하며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전략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울 점을 찾고 이를 자신들의 기업 경영에 적용하려 탈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여 조용히 지냈고 가끔 브라운 교수와 통화하며 보고서의 파장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변화는 항상 젊은 세대에서 시작되는 법이야. 자네 보고서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진심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서 작은 승리를 느꼈습니다. 연구소를 떠난 지 2달 후 다크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미래경제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으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일본의 미래를 위한 분석과 재현을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저를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크치의 초대에 응해 도쿄로 돌아간 날, 저는 도쿄 대학 근처 작은 세미나실에서 약 수십 명의 젊은 경제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크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생님의 발표되지 않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고서의 정신을 이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선생님, 정말로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일본은 여전히 한국보다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은 현재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더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한국의 특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2023년 반도체 침체기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2025년 시장 회복과 함께 큰 성과를 거둔 사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일본이 가진 정밀함, 장인 정신, 깊은 문화적 유산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성공에서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일본의 문제는 과거의 성공 모델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컨센서스 중심의 느린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결정과 실행의 속도 면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모임 후 다크치는 특히 한국의 성공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폴란드, 호주에서 한국 방산 장비가 선택받은 사례 분석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항상 한국을 경쟁자로만 봤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연구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가 이렇게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킨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크치가 내년에 일본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첫 공식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저에게 자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공식적인 명칭 없이 조용히 젊은 연구자들의 멘토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후 미래경제연구회 첫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국 등 주변국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제시했으며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과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생태계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젊은 세대 지원, 주변국과의 건설적 경쟁과 협력, 그리고 일본 고유의 강점 재해석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을 제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부 보수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경영자들과 학자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야마모토 소장도 공개적으로는 비판적이었지만 이 보고서를 상세히 읽고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 3년이 지난 2028년 어느 날 브라운 교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케니치, 큰 소식이 있어. 방금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2028년 순위가 발표됐는데 일본이 7위로 한 계단 올랐네. 물론 한국은 5위로 올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미래 성장 잠재력 지표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혁신 움직임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 산업 투자가 증가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대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제 발표되지 않은 보고서가 일종의 각성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한 노인의 양심 선언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지만 브라운 교수는 작은 진실이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자네가 그 시작점이었어. 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원의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30년 넘는 경제학자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은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내린 양심적인 결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후발주자로 보았지만 이제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불굴의 정신,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등 그들만의 독특한 강점과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수출을 통해 독일, 프랑스 등 전통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한국 방산산업의 성공과 BTS, 오징어 게임 등으로 전 세계를 휩쓸며 한국 제품의 선호도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인 K컬처의 영향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불황기 역발상 투자 전략 역시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 사례는 일본에게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경쟁자의 성공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지성마저 양심의 가책 속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닌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불굴의 정신과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 즉 경쟁이 상호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노년의 저에게 큰 위안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느끼며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내린 결정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노학자의 양심적인 고백과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깊이 있는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 덕분에 이 채널은 계속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